114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115회 객관식 9번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그리고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는 것이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15의 기간식 9번을 보시면 연수합계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연수합계법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4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채 감소는 여러분 차변에 기록되는 거죠. 차변에 기록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되는 거죠. 답이 3번이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상점의 현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1월 30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이 40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금이 많죠. 그럼 우린 1월 30일 날 현금이 10만 원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우선 내용을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가 부족이라고 했다가 결산시까지 현금가 부족의 잔액의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현금가 부족을 없애주고 자비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12월 31일 날 자, 12월 31일 날 현금가 부족의 잔액 잔액은 지금 10만 원이 아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여기 문제 보시면 7월 1일 날 현금가 부족이 차변에 7만 원이 지금 있죠. 그리고 여기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분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현금가 부족 10만 원에서 여기 보시면 대변의 현금가 부족 10만 원에서 차변의 현금가 부족 7만 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만 원이 지금 현금가 부족이 대변에서 남아 있는데 그 3만 원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3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금가 부족 여기 3만 원만큼 여기 기록이 되고 상대 계정이 가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가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잡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거래 결과로 인식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영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급여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소득세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비용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급여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화재 창고로 인해서 보관하던 상품이 소실됐대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해 손실은 영업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해 손실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해 손실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월세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월세는 임차료죠. 예, 임차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종업원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 행사비가 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해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 네 가지 중에 2번이 분류가 다르죠. 1번, 3번, 4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번 재해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니까 분류가 다른 나머지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4번은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애누리 하기 전에 금액을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에 우리가 T 계정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 자산 계정은 전년도에 받지 못해서 넘어온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여기 차변의 기초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 잔액이 40만 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을 단기에 회수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분기해요? 차변의 현금 60, 대변의 외상 매출금 60 이런 식으로 분기를 했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 티계정상에 이렇게 60만 원 대변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단기에 회수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우리가 티계정상으로 표시할 때는 여기 대변에 차기로 이월된 잔액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30만 원이. 자, 애누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애누리가 발생됐다. 물건을 팔았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가 애누리 해줬다. 그러면 내가 받아내야 될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고요. 애누리 해준 것만큼 이렇게 줄여주고 매출한임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 생기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다 정리해 봤더니 외상 매출금 티계정상에 대변에 짓게 되는 금액이 6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우리 장부상으로 양쪽은 같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도 100만 원이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초에 40이 있었으니까 여기 100만 원이 되려면 단기에 발생된 외상 매출금은 60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60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에 발생된 외상 매출금은 6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품을 60만 원어치 팔았었다.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 60만 원이 여기 단기 발생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60만 원이 단기에 총 발생된 외상 매출금인데 이 중에 애누리 해준 게 10만 원이어서 이렇게 애누리 해준 게 1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분석해서 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의 흐름과 괴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는 가정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가장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금액이 기말에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이 높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과대평가된다라기보다는 뭐 높게 기록된다. 그러니까 기말재고액이 시가에 가깝게 보고가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말재고액이 높게 기록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후입선출법의 특징은 어떨까요?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정반대의 특징을 갖겠죠. 일반적으로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건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보는 순간 아 이거 후입선출법이구나 라고 이렇게 캐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말재고액이 과소하게 계상되는 특징이 있다. 자, 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거를 팔린 걸로 보는 거니까 처음에 낮게 구입한 금액이 재고로 남겠죠.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과소 계상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6번입니다. 한국제조가 단기 중에 처분한 기기장치 한국제조가 단기 중에 처분한 기기장치 관련 자료이다. 기기장치의 취득 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 처분 이익도 보이고 처분 가액도 보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처분 손익의 계산 공식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 이익, 마이너스가 나면 처분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래요. 이 취득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돼요. 자, 지금 처분 금액이 1200이죠. 그런데 처분 이익이 700이 났어요. 플러스 700이 난 거죠. 그럼 1200에서 얼마를 빼야 700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1200에서 500을 빼야 플러스 700이 되겠죠. 그럼 이 500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게 500이에요. 근데 누계액이 500이니까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여기 장부 금액이 500이 돼야 되니까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00을 빼면 장부 금액이 5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00을 빼서 장부 금액이 5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00에 팔았으니까 500짜리를 1200에 팔았으니까 7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난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자본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말자본이라는 거는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이 늘겠죠. 그죠? 그럼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지금 50만 원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에 130이 있었고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기말에 자본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죠? 180만 원이 돼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면 이연과 발생의 개념을 포함해서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연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였었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자,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익의 이연이라는 거는 연도 중에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할 때 차변의 수익을 줄이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키는 개념이었죠. 비용의 이연은 어떤 거였어요? 연도 중에 현금으로 비용이 지출됐어요. 근데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12월 31일 날 대변의 비용을 줄이고 차변에다가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연시키는 개념이 있었죠. 자, 또 우리가 발생이라고도 하고 제가 예상이라고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발생의 개념은 어떤 거였었어요? 수익의 발생이 있고 비용의 발생이 있었죠. 수익의 발생은 12월 31일 날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수익이 경과돼가지고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을 예상해서 대변의 수익을 잡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고 기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의 예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죠. 자, 지급해야 될 날짜는 되지 않았지만 12월 31일 날 비용이 기간 경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있다 그러면 차변의 비용을 잡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발생 또는 뭐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연과 발생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손익의 이연, 수익과 비용의 이연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성급비용이 되겠죠, 답이. 그러면은 성급비용과 선수수익이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가와 나니까 1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9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제조기업의 제공품, 또 생산 과정에 있지만 중간 부품처럼 판매가 가능한 반제품,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이지만 비품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죠? 음.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컴퓨터를 팔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왔다면 상품이지만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다 그러면 비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품이란 것은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는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거지 재고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가와 나에 들어갈 부채 항목의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 등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수익이 실현된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경우에, 자,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차기 이후의 수익을 미리 받았을 때는 12월 31일 날 차변의 수익을 줄이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다라고 수익을 이연시켜 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된다. 자,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갖고 있다가 대신 납부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2번이었네요. 자, 11번입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여가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거래가로 볼 수 없고요. 또 매장 임차료를 종전 대비 5% 인상하기로 구두 협의를 지금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나 계약서 작성이나 구두 협의나 뭐 약속을 했다든지 이 자체만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죠. 그죠? 주문을 받았다. 주문을 받은 것뿐이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주문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진 않죠.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이네요. 보니까. 사업 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 대출 이자가 발생했다. 자, 한 달이 경과가 돼서 이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아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금 10,000원을 받았네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아, 이 분계 내용은 결국에 외상매출금 중에서 현금 10,000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품 판매하고 현금 10,000원을 수령했다. 자,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 분계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니까 아니죠.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이 환불돼서 현금을 환불하였다. 이거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우리 매출 환입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위 분계랑 맞지 않고요. 3번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 맞죠? 지난달에 상품을 판매했을 때 외상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했다가 이 외상매출금 대금을 10,000원을 수령한 거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상품 판매하고 대금 10,000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자, 이거는 차변의 외상매출금 10,0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위 분계랑 맞지가 않죠. 그래서 위 분계랑 가장 적절한 것은 3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어, 또 재무상태표, 우리 주석, 이런 게 재무제표고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위탁 판매라는 거는 내가 직접 팔지 않고 판매 대행회사에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서울입니다. 우리 회사가. 자, 우리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 50만 원은 당연히 우리 재고 자산이 맞겠죠. 자,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하여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의뢰하잖아요. 그럼 판매한 의뢰자를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그리고 판매를 대신해 주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탁자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보내줬다. 그런데 수탁자가 70개를 팔았다. 그러면 수탁자가 30개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 30개의 재고는 위탁자의 재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자, 판매를 의뢰하는 회사,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 물건은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위탁 판매 의뢰를 했고 수탁자가 우리 물건을 창고에 갖고 있대요. 그럼 우리 창고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 재고는 우리 물건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야 되는 게 맞겠죠? 5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하면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은 위탁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의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 우리 회사가 만약에 위탁 판매 수수료를 줬다. 이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기말재고 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 이익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가 매출 총 이익은 어떻게 구하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매출 총 이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 상품은 지금 기초 자산은 기초 재고 자산이 20만 원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100만 원이고 기말에 남아 있는 게 30만 원이니까 120 중에 30이 남았으니까 팔려나간 건 90만 원이죠. 그럼 매출 원가는 90만 원인 거죠. 그래서 9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1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객관식을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